우리는 서해에서 중국과 영해를 접하고 있기에 한반도 유사시 해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35만 명의 병력에 500여 척의 함선, 700여 대의 다양한 항공기를 가진 수적으로는 가히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중국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052D형에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과 동급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고요. 장거리 해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만재 배수량 1만 3천 톤 이상의 055형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최초의 항공모함인 라오닝함은요, 러시아 항공모함 쿠즈네초프급을 수입해서 개량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은 라오닝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모델이고요. 현재 시험 항해를 진행하고 있는 3번함 푸젠함은요, 미국의 항공모함과 동일한 캐터펄트 이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잠수함 중에서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은요, 8척의 공격 원자력 잠수함 외에 20척의 039AB형 재래식 잠수함, 그리고 12척의 039G, G1형 재래식 잠수함을 합쳐서 40여 척이 전부입니다. 중국 해군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수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해군은요, 적국의 잠수함을 탐지 및 추적하는 이른바 헌터킬러 작전 능력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군은 어떻게 중국 해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해군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 중국 해군을 알아봤다면 이젠 우리 해군의 대응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해군은요,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확보 외에 전시에 북한의 항구를 봉쇄하고 주요 지역에 상륙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해군은요, 혼자서 북한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잠수함만큼은 대양으로 나가면 탐지가 어렵기에 항구를 봉쇄함으로써 북한 잠수함의 이동을 미리 막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를 북한 영토에 상륙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회수하고 중국의 남진을 막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해군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요, 북한에 대한 긴급 상륙을 수행할 시에 중국 해군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중국 해군도 한반도 비상 상황 시 자신의 해군 육전대를 북한의 평양 주변에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군은요, 이를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때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추가해서 미국은 한국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협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 미국, 일본을 묶어서 강력한 대중국 포위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당장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데다 굳이 적을 빨리 만들 필요는 없기에 외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실상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여러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잠수함이 한반도 영해 주변에 나타나면 미 해군이 그 정보를 한국 해군 대잠부대에 통보하므로 곧바로 한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가 탐지 및 추적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작전 영역을 벗어나면 미 해군 혹은 미국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추적 임무가 인계되는 조용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기본적으로 미 해군은 대잠전 기술만큼은 극비로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인해 한국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대잠전 기술은 물론 핵심적인 일부 음향 데이터까지 전수받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중국 해군하고 전면전이 일어날까요? 현실적으로 중국과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죠. 그래도 언제나 준비는 해야 합니다. 중국은요, 현재 미 해군과 맞먹는 수상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중국의 평소 행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중국은요,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은커녕 완전히 적대적인 해군한테 포위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해군은 각각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북해함대는 주로 한반도 근해에서 작전을, 동해함대는 일본과 대만 해역에서 작전을, 남해함대는 대만을 포함해 필리핀이나 베트남 해역에서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로 상대해야 할 것은요, 중국의 북해함대이나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서해는요, 그 넓이가 400에서 600km에 불과합니다. 사실 진정한 위협은 중국의 공군력이죠. 그럼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우리 해군이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사실 자살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안선에 수상함을 배치하고 공군과 함께 통합 방공망을 형성해야 하죠.
그리고 함대공 미사일을 갖춘 우리 해군의 모든 수상함은요, 공군과의 공동작전에 대응해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서 통합적인 방공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군의 방공 능력은 상당히 강력해서요, 중국의 공군력이 함부로 한반도 주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국 해군의 대한미사일은 만만치 않잖아요. 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중국은 미 해군에 대응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국은 사거리 300에서 500km급의 아음속 혹은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대거 전력화했고요. 최근에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극초음속 대함탄도미사일인 YJ-21을 수상함에 운용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최대 속도가 마하 10에 이르는 YJ-21이지만 속도가 빠른 대신에 제어 능력이 떨어져서요,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이외에 중소형 수상함을 제대로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 외에도 마 3, 4급의 YJ-12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YJ-18이라는 아음속과 초음속이 결합된 독특한 대함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YJ-18은요, 표적 주변까지는 마하 0.8 정도의 속도로 비행하지만 최종 40km 정도의 거리에서는요, 마하 3 정도의 속도를 발휘하는 초음속 탄두를 발사해 함정을 공격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 해군의 인천급 이상의 수상함은 마하 3급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울산 1 배치 3급부터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갖춰서요, 충분히 마하 3, 4급 표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대한미사일 세력은 어떤가요? 불행히도 우리 해군은 얼마 전까지도 북한 해군 따위를 주적으로 삼았기에 현대전에 걸맞는 우수한 대한미사일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정조 대왕함부터는 SM-6 함대공 미사일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죠. 또한 한국형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SM-6 함대공 미사일이 대한미사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많은 서방 해군 전문가들은 SM-6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한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M-6는 기본적으로 대공미사일이지만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적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것이 최대 속도가 마하 3.5 이상에다 사거리 역시 450km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접근 각도가 굉장히 극악스럽죠. 통상적인 대함미사일이 완만한 포물선 형태로 적함에 접근한 것과 달리 SM-6는 적의 요격을 벗어나고자 고고도로 비행을 하다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적 전투함에 상부로 직격을 합니다. 최종 단계 속도가 마하 4 이상인데다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하강하므로 수상함에 탑재된 통상적인 함대공 미사일이나 CIWS로 호칭되는 근접 방공용 기관포는 아예 요격 시도조차 불가능하죠. 현 시점에서 이러한 급하강 타입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같은 SM-6밖에 없어요. 아직 중국은 개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3,306억 원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SM-6급의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함대공 유도탄 2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도 미국의 SM-6와 동일한 대함 타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SM-6의 탄두 중량은 64kg밖에 안 돼요. 대한미사일의 대명사 하푼의 탄두 중량이 231kg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미사일의 전체 중량이 640kg급인 하푼 대한미사일과 비교해 SM-6는 본체 중량이 707kg으로 더욱 무겁고요. 이 괴물이 마하 4에 가까운 속도로 수직으로 충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어마어마한 충격량이 발생하죠. 이 충격량이 TNT 50kg 상당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50 플러스 64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괴물이 수상함의 레이더나 기타 핵심 시설에 밀집한 장소에 직격하게 되면 침몰까지는 어렵겠지만 한 발의 명중으로 웬만한 수상함은 전투 불능에 빠지겠죠. 우리도 제대로 된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있지 않나요? 벌써 작년이죠. 2024년 10월 28일 KF-21 보라매에 탑재될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른바 공대함 유도탄 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의결됐는데요. 사업 내용은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5,641억 원을 투입해서 마하 3급에다 사거리 300km급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5년에 시험 모델의 테스트 비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공대함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대함 미사일이 우리 한국 공군의 KF-21 보라매나 FA-50에 탑재되는 것만으로도 중국 해군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은요, 그 전체 중량이 1톤 이하 수준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현재 한국형 해성 대함미사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해군의 수상함에 큰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해요. 중국 해군도 마하 3급의 YJ-12 대함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장이 6.3m의 폭은 0.756m, 중량이 2.5톤으로 중대형 전투함 위에는 탑재가 어렵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요, 중량이 1톤 이하예요. 따라서 만재 배수량이 570톤에 불과한 윤영함급도 약간 무리를 하면 탑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군의 전략기지인 백령도에서 중국의 산동반도까지의 거리는 겨우 180km에 불과합니다. 우리 해군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섬에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윤영하급을 매복시킴으로써 중국 북해 함대를 봉쇄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 해군 최고의 히든카드는 잠수함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해군이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최고의 무기는 바로 잠수함이죠. 우리 해군은 현 시점에서 9척의 장보고급, 9척의 손원일급, 그리고 3척의 도산 안창호급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6척의 장보고 3급 건조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죠. 그럼 중국에 대응해 잠수함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중국과 맞닥뜨리는 서해안의 평균 수심은요, 44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요, 기뢰를 사용해 중국 해군의 이동과 한반도 접근을 방해 및 차단할 수 있죠. 또한 우리 해군 잠수함이 해저 바닥에 착저해 대기하고 있으면요, 현존하는 대잠 탐지 수단으로 아예 탐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쪽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해군은요, 최대 속도 50노트 이상, 시속 한 9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50노트 이상의 사거리가 50km에 이르는 범상호 중오뢰로 무장하고 있는 데다 서해안은요, 수많은 섬과 복잡한 해저 지형을 갖추고 있어서 숨을 곳이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북한 해안선으로 접근하는 것은요, 중국의 수상함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석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석탄과 철광석 등의 핵심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 잠수함이 통상 파기전을 실시한다면 중국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죠. 결국 우리 해군이 가진 억지력이 대규모 전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적인 면에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대는요, 중국의 잠수함대를 능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군이 일취월장하고 있지만 잠수함 분야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적 잠수함을 탐지해 추적하는 이른바 헌터킬러 작전 능력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 해군도요, 2010년 이전까지는 아예 헌터킬러 작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해군 잠수함의 존재 이유는요, 북한 연안을 정찰 및 침투함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 수상함에 대응한 비대칭 무기 개념이 강했습니다. 실제 장보고급 잠수함은요, 북한 영토에 대한 특수전 부대 침투용으로도 도입이 허가된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해군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 및 추적하고자 대잠전 능력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그 결과 장보고급은요, 209급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초로 장거리 탐지용 한국형 TAS 소나가 장착되어 있고요. 도산 안창호급의 경우 배치 2급부터 세계 최고급 연안 탐지 성능을 가진 말구평 소나 체계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사실 소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적의 잠수함이 발생시키는 고유의 소음 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은밀히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작전을 의미하는 헌터킬러 작전 능력의 확보입니다. 미 해군은 핵미사일 기술은 넘겨줘도 절대로 대잠전 기술은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농담이 아니라 미국은요, 프랑스한테 실제로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준 사례가 있지만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대잠전 기술은 전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자 이때부터 나름 직간접적으로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 잠수함이 공동으로 실시 중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가 있죠. 이 사일런트 샤크 훈련은요, 2년마다 실시됩니다. 지난 2023년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괌 근해에서 한국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 정지함과 P3C 해상 초계기 2대가 미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1척과 해상 초계기 1대와 함께 상호 탐지 훈련을 실시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우리 해군은요, 조용하기로 유명한 미국 잠수함을 상대로 대잠 탐지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중국 잠수함에 대응한 대잠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 해군은요, 한국 해군이 중국 북해함대 잠수함의 이동을 감시하는 작전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한국 해군도 나름 여러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공개되는 일이 없습니다. 중국 해군 잠수함의 핵심 임무는 여전히 미국 수상함대의 공격입니다. 미국 잠수함을 탐지 및 추적하는 이른바 헌터킬러 능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죠. 사실 자국의 잠수함이 조용해야만 적대국 잠수함에 접근해 음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중국 잠수함은 주변국의 잠수함보다 시끄럽고 원자력 잠수함은 수중 2한계라는 오명까지 있죠. 중국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 해군은 중국 수상함대를 상대할 궁극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해상도 0.5m급의 초소형 SAR, 이거 합성개구 레이더라는 뜻인데, 이 SAR 정찰위성 48기를 발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SAR 정찰위성은요, 20-30분 간격으로 북한 영토를 지나가면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장사정포를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해상전의 핵심은 적 수상함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 초소형 SAR 정찰위성은요, 전장 10m짜리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전장 100m가 넘는 중국의 수상함대를 얼마든지 탐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이 제공권을 상실한다 해도 중국 수상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 방식도 직접 잠수함 등을 보낼 필요 없이 대형 무인 잠수정을 보내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전장 23m에 배수량 60톤, 2개의 어뢰 발사관을 갖춘 중대형 잠수정이 개발되고 있죠. 향후 2030년대가 넘어가면 중국 수상함 및 잠수함을 탐지 및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정이 배치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기회에 자세히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군도 중국의 국지전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다양한 무기 체계가 서둘러 전력화될 필요가 있죠. 성능이야 어떻든 중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나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운명의 육군 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는 다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곳에서 한국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에티오피아 언론사 캐피탈에서 신문 한 면 전체를 자국을 찾은 한국인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지 온 한국인들 덕분에 오랜만에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시립병원에 사람들이 몰렸고 모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우러 와서 253전 253승의 전설을 남기고 심지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고아원까지 세운 이 영웅들은요, 안타깝게도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에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생활고에 시달려왔고 가벼운 안 질환조차 치료하지 못하며 대부분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우리나라 기업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중이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와 참전 용사들의 눈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 3주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 땅을 밟은 것인데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려서 아실 겁니다.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인프레시는 실제 아디스아바바 시립병원의 안과 의료진과 협업해서 참전 용사와 가족들 약 50여 명을 검진해 주었고요. 실제 수술이 필요한 참전 용사들까지 모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잠시 수술과 그 후 검진까지 마친 현지 상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ብዙ ለውጥ እያየን ነበር። አሁን በቅርብ ጊዜ ማለት ነው። እግዚአብሔር ይስጥልኝ ኑሩልን፣ እንዳስተዋሳችሁ አስተዋሽ ያገኙ። ምንም የሚሰማኝ ነገር የለም።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찾아온 한국 기업의 현지인들이 열광을 했고요.
또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며 신문 한 면을 타국인들의 이야기로 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인프레시는 지금도 여러 참전국가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잘 착용하고 다니는 굿즈인데요. 바로 이 태극기 키링입니다. 인프레시는 6.25 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생사를 넘나든 참전 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 키링을 구현해내어 한국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기 시작한 이 태극기 키링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디테일과 퀄리티가 좋은데요.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으며 실제 키링을 구매해 동참한 분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참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기적 같은 행보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